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앙이 오고 있거든요. 이미 비관론자들은 그래요. 이미 늦었다고. 어쩌면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 지구온난화 거짓말이야, 사기야, 음모야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거대한 탈냉전기 이후에 인류가 접했던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깔고 있고 네. 그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사라진다, 그건 후유증 치료된다? 아니죠. 네. 한국의 국방력 오인은 확실하다. 낮게 쳐준 거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2달 동안 미사일을 실은, 그것도 핵미사일 실은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히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에 인천 나 간다 라고 딱 보여줘요. 네. 부산 진해 같은 데서. 그럼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5위 군사력이지만 어딘가 2% 부족했던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 중국과 일본은 숙명적인 충돌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은 일본의 안보 위협이 돼요. 심각한.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완패어죠. 한 짝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중국과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근데 대만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중국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초대 손님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경익남 우리 김광수 선생님하고 어제 처음 뵀거든요. 오늘 또 뵙는데 두 번 연이어 뵈니까 친숙하네요. 예. 부쩍 친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중절모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예, 쓰고 다닙니다. 오늘도 한번 쓰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멋있으실 것 그럴까요? 같아서. 한번 예. 줘볼까요? PD님 한번 중절모 한번 아니 줘보시죠. 가끔 욕 먹어서 아니요. 왜 실내에서 뭐 모자를 쓰느냐? 저는 모자를 항상 써요. 그러세요? 그럼 근데 이제- 편하신 방 너무 네. 멋있습니다. 아니 뭐 예. 이건 자 경익남 시청자 여러분, 경익남께서 요청하셔서 썼습니다. 예, 욕하시려면 저를 이거- 욕해 주시고요. 또 여성 팬분이 사줬어요. 그러시군요. 네. 부럽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제가 모셨으니까 예. 저는 25년을 들여다봤을 때 예. 지정학적 해였다. 약간 군사 지정학적 해 혹은 지경학적 해. 예. 그만큼 지정학적 현상들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해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싶은데 회고를 질문 드려볼게요. 특히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라는 그 결에서 어떻게 25년 한 해를 회고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제일 특별한 건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 광인이 하나 나타났죠. 네. 도널드 트럼프라고. 네. 완전히 돌연변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리더십.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발 제가 말씀드리는 광인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타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예상치 못했던 돌풍이 불었던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기상학적으로 돌풍이 그냥 불지 않아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불어요. 토네이도도. 네. 저는 제가 이제 깨알 선전을 하면 아마 1월 경에 제 책이 나오거든요. 네. 무국화 시대. 무극화 시대. 무극화 시대. 의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고. 네. 저는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갑툭튀가 아니다.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네. 보는 거고. 저는 그 그림을 냉전의 해체로 더 오래 회고로 갑니다. 네. 제가 냉전이 무너질 때 그 당시 소련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레닌 대학을 나왔어요. 레닌그라드 대학을.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4가지 위기의 시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안보의 위기.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조폭의 질서라고 제가 그 김 선생님 조폭들이 설치는 데는 범죄율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 주시니까 낮을 예. 거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낮아요. 예. 어. 왜냐? 조폭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예. 나쁜 놈들이 질서를 지켜요. 예. 지들이 해먹으려면 잡범들을 눌러요. 그러니까 나쁜 범죄는 있지만 잡범들은 그렇게 설치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조폭들을 때려잡으면 범죄와 전쟁을 하면은 범죄율이 내려갈 것 같죠. 잡범들이 여기에 튀어나와요. 동네 어깨들이 나와서 내가 하겠다 치고받고. 예.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미국이라는 조폭과 소련이라는 조폭이 각자 자기들의 영역, 일본 말로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와바를 장악을 해서 그 안에 질서를 지켜요. 누릅니다 이렇게. 왜? 지들끼리 싸워야 되니까 조폭끼리. 그런데 이 소련이 무너지니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던 눌려있던 스프링에 의해서 눌려있던 갈등들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네네. 어떻게 됐어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나고르노 카라바, 아제르바이잔 1차, 2차, 체첸 1차, 2차 전쟁, 조지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앙아시아는 지금도 탄탄탄끼리 치고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눌려있던 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럼 미국 쪽은 진영은 안전하냐? 아니죠. 미국이 예전같이 못하거든요. 힘이. 네. 걸프 전쟁, 1차, 2차,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막 전쟁인 거죠. 이란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뉴노말이에요. 캄보디아, 태국,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전 천국인 거고. 그러니까 전쟁의 뉴노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냉전기 때 이렇지 않았거든요. 네네. 어째 안 보여 이게 시대예요. 두 번째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익남 앞에서 경제를 읽으니까 좀 약간 멋쩍은데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다. 지금 선진 물론 이제 브릭스와 선진국을 좀 비교하면 좀 다르지만 네.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성장률은 거의 유럽 빅4 같은 경우 0%대. 국가 부채는 일본 250%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100%가 넘는. 그러니까 그 천하의 독일도 이제 0% 성장에 헤매는 거의 뭐 암울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본주의의 이제 장기 불황의 입구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네네. 전 비경제학자로서. 네. 그러니까는 성장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또 하나의 위기는 디지털 자본주의. 결국 디지털 자본주의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가져다 줄 거지만 판단력은 AI가 천문학적으로 앞서고 이 피지컬 노동력은 이제 피지컬 AI 로봇들이 결과적으로 AI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AI 기업에서 쫓겨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자본주의 우리가 알던 산업자본주의의 위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하죠. 안보적으로 어렵죠. 그럼 불안하죠. 네. 사람들이 불안하면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경제도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면 투자 안 하잖아요. 네. 현금이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남고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변화, 혁신, 톨레랑스, 배려 이런 진보적 가치들로 가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무섭죠. 기존의 가치 안주하죠.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 싶어 하죠. 그다음에 남보다는 우리끼리 살고 싶어 하죠. 민족주의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 우경화의 시대예요. 보수 우경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보수 우경화하면 여기서 극우들이 자라나요. 극우들이. 자경화에서 극좌가 자라나듯이. 네. 그럼 극우들은 뭐냐면은 이건 민주주의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든 극우예요. 우경화가 아닌데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네. 극우 찾아볼까요? 지금 아르헨티나 밀레이, 네.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에, 프랑스 르펜 민족전선, 그다음에 독일 AFD 나치 후에 극우, 영국 개혁당
극우, 일본 참정당 극우, 일본인답게 지금 극우들이 설치지 않는데 지금 푸틴도 극우예요. 러시아 민족주의. 젤렌스키도 마찬가지. 시진핑도 엄밀히 보면 극우예요. 중국몽. 극단적인. 좌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가는? 트럼프도 민주주의 위기잖아요. 우리가 보던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 아니죠. 제가 할 말 다 하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구속시키려고 사법 개입하고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고 네. 이번에 지금 그 유명한 영화 감독 그거 피살되니까 막말로 하잖아요. 공화당 안에서도 황당해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얘기. 안보 얘기, 자본주의 얘기, 민주주의 얘기. 네. 그럼 네 번째 얘기는 뭐냐? 이건 울리비엑 선생이 얘기했던 위험사회, 리스크 소사이티. 독일어로 리지코 게셀샤프트. 저게 뭔 얘기지? 인간이 과학 기술이 발달했을 때 지금 편리하잖아요. 지금 과학 기술 발달 때문에 옆에 PD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이거 찍으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볼 거예요. 아마 한 1,000만 명 보겠죠, 이거?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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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안 하시네, 저 PD께서. 이걸 동시대로 알래스카에서도 남극에서도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어요. 네. 너무나 편해졌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과학 기술이 새로운 유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클라이밋 체인지, 그럼 맞아 죽어요. 네. 이 클라이밋 체인지는 중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예. 이래도 맞아 죽어요. 클라이밋 디자스터. 기후 재앙이다 지금. 예. 예. 지금 산업사회 이후로 평균 기온 1.5도 이내로 묻겠다는 게 목표 파리 기후협약이거든요. 네, 네. 근데 1도가 벌써 넘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1도가 뭐 어째서? 자, 우리 몸에 36.5도죠. 네. 1도 오르면 37.5도예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1.5도 오르면 38도 고열이에요. 우리 몸으로 치면 37.5도가 넘었어요 지금. 38도로 가고 있어요. 북극이 대책 없이 녹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뭐 그제도 보니까 강릉의 해변 사라지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오고 있거든요. 이미 비관론자들은 그래요. 이미 늦었다고. 어쩌면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아이, 지구온난화 거짓말이야, 사기야, 음모야 이러고 다니잖아요. 자, 전 지구적 위기 한 번 더 우리 경험했죠. 팬데믹, 네. 코로나. 이게 만일에 치사율이 에볼라 바이러스나 마부룩 바이러스나 치사율이 높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끔찍했겠죠. 또 하나는 뭐냐? AI. 인간이 판단 능력을 AI에 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근대와 현대, 그러니까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는 뭐냐면 뭐 컨템퍼러리라는 거 의미가 없고요. 근대라는 거 의미는 뭐냐? 신의 판단,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이성 영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네. 지금 인간의 이성이 어디로 가요? AI로 전환되잖아요. 저도 여기 올 때 찾을 때 내비게이션 찍고 왔어요. 네.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지도 찾고 내려서 물어보고 내가 판단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엊그제 만난 AI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10년 이내에 인간의 운전면허를 금지하는 시대가 올 거래요. 지금 급발진 사고 많이 나잖아요. AI가 하면 그 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나도 지금의 100분의 10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하는 건 위험한 시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거예요. 집에 지금 로봇 청소기 있죠. 네. 그게 바로 피지컬 AI예요. 지가 판단하고 청소 지가 하잖아요. 지금 무인 택시 미국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필요 없어져요. 판단은 챗GPT가 하고 일은 로봇가 하고. 그럼 지금 뭐 병력 자원 감소한다 그러죠. 걱정할 거 없어요. 로봇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그럼 어디에 필요해요? 판단력은 몇 천만 배 AI가 빠르고 이건요. 24시간 쉬지 않는 로봇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어디로 가죠? 마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굴뚝산업에 비해서 고용률이 5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AI 개발자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조금 지나면 앞에 PD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어쩌면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AI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훨씬 잘하죠. AI들 우리보다. 개성은 없겠지만 정보의 총량은 많아지죠. 이게 바로 새로운 위험이 바로 이 위험 사회. 네.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라이프 시큐리티, 생명 안보로 이어지. 전통 안보가 아니라 이제 생명 안보는 뭐냐면 인류의 멸종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 위험으로 봐요. 좋습니다. 안보, 경제, 민주주의, 새로운 위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 위에 우리가 지금 트럼피즘의 광풍을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 불안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사라지면 예를 들면 트럼프는 왜 나왔느냐? 미국의 자본주의적 불안이 만들어낸 거죠. 그럼 푸틴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로 탈냉전 이후에 그 갈등들이 이 푸틴을 태어나게 만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거대한 탈냉전기 이후에 인류가 접했던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깔고 있고 네. 그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사라진다, 그건 후유증 치료된다 아니죠. 네. 미국이 가지고 있던 불안이 머리를 드민 거고 푸틴이 죽으면 제 이제 푸틴이 제 학교 선배인데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네. 푸틴 죽으면 아 전쟁 끝나다 절대 안 그래요. 푸틴 죽으면 또 다른 푸틴이 나와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전쟁 초기에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네. 그때 프리고진이라는 PMC 예. 민간 군사 기업의 수장이 있었어요. 네. 약 한 5만 명 바그너 그룹이라고 운영을 했거든요. 결국 푸틴한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푸틴이 제거했거든요. 비행기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이 프리고진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푸틴이 미운 게 아니라 푸틴이 미적거린다고 더 강경해야 되는데 원인이 그거였어요. 자기 그 용병들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돌아오면 직접 본인이 참수했어요. 더 끔찍한 인간이에요. 그 푸틴보다 더 끔찍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지금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으로 보면 푸틴이 죽으면 끝난다? 절대 안 끝나죠. 더한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대한 불안의 흐름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거지. 트럼프 가면 이제 상처가 치유되겠지. 쉽지 않을 거예요. 트럼피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유명을 달리했지만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우경, 미국 우경의 아이콘. 그러니까 트럼프의 뒤를 이을 또 다른 트럼프의 극우 성향에 이을 또 다른 인물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안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게 찰리 커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사라진다고 해도 전 세계의 우경화가 안 사라지죠. 왜? 안보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면 우경화하고 우경화 속에서 극우가 나오고 그러면 왜 트럼프, 푸틴, 시진핑, 다카이치 이런 인물들이 나오느냐 밀리에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면 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오빠 믿지? 나만 믿어. 이게 통하는 거예요. 네. 형이 지켜줄게. 예. 근데 좀 불량스러워. 근데 그래도 믿음직해. 그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왜? 질서, 도덕, 교통 이거 질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널 지켜줄게. 수단과 방황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스트롱맨의 시대가 와요. 그다음에 포퓰리즘의 시대가 와요. 네. 선동의 시대가 와요. 자, 이러니까 뭐 다음 주 뭐 우리 경익남 선생님도 경제 읽어줄 때 뭐 위주할 고절, 미시거지 막 수치 이러면 잘 짜증 나죠. 주식 사세요. 언제 사세요? 이러면 좋아하거든요. 저희 채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 그러면은 결과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그 지적인 채널이에요. 저희 채널 지적인 채널. 네, 그러면은 그게 바람직한데. 좋습니다. 제가 박사님께 사실 질문 하나 드렸는데 20분 동안 말씀하셔가지고. 벌써 20분 됐어요? 저도 이제 살짝
커멘트를 왜냐하면 저희가 토론 채널이어서 제가 뭐 대등하게 토론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예. 조금 저의 커멘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박사님 말씀해주신 이 무국화 시대 책 너무나 기대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25년을 회고하고 이런 흐름이 26년 혹은 그 이후까지 장기화되는 흐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소감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셨던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이 이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혼란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경향성 하에 그 경향성에 요구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라는 평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사람인데 근데 25년 경제전망서를 24년에 쓸 때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때는 세계 각국이 관세 장벽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서로 끌어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적으로 행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전망을 했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를 24년 중반에 알 수는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사실 25년을 찾아왔었던 것이다. 그 생각도 박사님의 견해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의견들 너무 좋은데 뭐 표현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코멘트를 꼭 해드린다면 기본적으로 GDP에서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 비중이 지난 세계화의 시대 동안에 급격히 올라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이 비중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구간을 슬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둔화되는 그리고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이게 오히려 떨어지는 이 떨어지는 과정을 저는 분절화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왔었거든요. 파편화되고 분절화된다. 그런 결도 굉장히 말씀 주시는 대로 공감이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자본주의를 깨트리는 인물, 약탈 경제로 다시 회귀하게 만드는 인물.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개념은 결과적 평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하되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걸 인정해 주자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인 차이인 건데 결과적으로 무역 균형을 만들자라는 접근의 그런 대응은 굉장한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를 깨트리는 사고방식 아닌가라고 좀 여러분들께도 의견을 드려왔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공감이 되는 제가 보는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책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에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5년을 일단 회고를 했고 26년까지 큰 그림에서 어쩌면 전쟁이 일상화될 것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종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국방력, 이 자주 국방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행보 관점에서 어쨌든 한미 무역 협상 혹은 에이펙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종의 얻어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잠수함의 소위 그 핵 추진 잠수함이죠. 그리고 농축과 재처리 영역 이런 부분을 보시는 이 군사 지정학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좀 뒤늦게나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세계 국방력 5위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네네. 그게 맞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네. 듣거든요. 네. 맞습니다.
5위 맞다. 네. 다른 말씀하실 줄 알았어. 아, 말씀하시는 정확히 그 맞습니다. 화법이 멋있으시네요. 제가 예,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말이 돼? 안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말이 돼?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예. 이게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예.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탈냉전으로 가야 되는데 네. 냉전기 때는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시대였어요. 네. 적대적 공존 관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스 레이스의 시대였습니다. 음. 무기 경쟁에. 전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인류는 멸망해도 싸다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TNT 화약으로 15킬로톤, 1킬로톤이 1000톤이에요. 네. 15,000톤이 터졌거든요. 즉사가 한 8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왜 추정이냐? 시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끔찍하죠. 제가 킬로톤이라고 말했죠. 지금은 그 킬로톤 단위를 잘 안 써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킬로톤을 쓰는데 폭발력은 어디까지냐? 메가톤이에요. 메가톤은 100만 톤이에요. 예. 이건 소련식의 소련이 해봤는데 57메가톤을 터뜨려봤어요. 북극에서. 네. 5,700만 톤이에요. 화약이 5,700만 톤의 폭발력을 터뜨려봤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터뜨려봤어요. 북극에서. 이게 서울에서 터지면 예를 들어서 끔찍한 얘기지만 네. 서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 과장이 아니라 예. 정말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를 마치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막처럼 되는. 네, 사막처럼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서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생명체는 아무도 못 살죠. 예. 그럼 어디까지 사망하느냐? 수원 정도까지 사망을 해요. 평택에서도 열기를 느껴요. 그 서울 중간에서 한 100km 네. 전방. 평택에서도 또 열기를 느껴요. 네. 그걸 인간이 터뜨려봤어요. 그걸 실제로 쓰려고 했어요. 그게 냉전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아마 경익남 선생님도 그 냉전의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교련복 입고 고등학생들이 총검질하고 여고생들은 교련복 입고 막 간호하는 훈련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름 오늘 네. 군사지정학을 다루는 것 같아서 네. 옷도 일부러 국방색 옷도 입고 왔고 제가 카이에서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일부러 이 두 가지 다 들고 왔습니다. 네. 이게 회전익, 이게 고정익이라고 합니다. 항공기를. 이거를 제가 한번 카이를 다녀왔었는데 네.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너무 많이 줬네. 하나 줘야 되는데 두 개 다 네, 줬네. 예, 보통 웬만한 뭐 장관급도 이거 하나 줄까 말까인데 이걸 보내주신다길래 기다렸거든요. 예. 어떻게 보내주는지 아세요? 택배를 보내줬어요. 아니요, 인편으로. 인편으로. 이거 부서지면 큰일 나니까 네. 사람이 직접 들고 오셨어요. 아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예. 저도 여기에 있어요. 얘기가 네. 없고. 자,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의 일상의 시대였어요. 네, 방공호 숨는 훈련하고 애행하고 네, 민방위 훈련을 매달 했고요. 애행하면 다 숨어야 되는 거고.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체제가 군사력에 조금 그 속된 말로 몰빵, 네, 올인하는 시대였거든요. 네, 냉전이 끝나니까 생각해봐요. 서로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사라졌잖아요. 네, 네. 소련이.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전 세계는 이제 전쟁은 이제 전쟁 시대는 끝났다라고 착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산업체가 필요 없잖아요. 무기는 끊임없이 쓰고 보충하고 사용하고 훈련하고 이래야 만들 거잖아요. 네, 네. 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매일 팔리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무기 한번 만드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업체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방위산업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의 뭐 라인메탈, 뭐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 프랑스 다소, BAE 시스템스 이런 유럽의 쟁쟁한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탁월하지만 탱크 한 번 주문하면 5년 10년 걸리는 거죠. 이 시대로 간 거예요. 기술력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서로 죽이겠다고 70년 이상 으르렁거리던 두 체제가 있어요. 남북한이. 1953년 이후로 우리는 에브리데이 전쟁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냉전이 끝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방산 생태계를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방산 생태계를 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한국 보고 포탄 달라 뭐 달라 난리치잖아요. 폴란드 막 사고 난리 거품 물고 난리가 났죠. 러시아는요. 북한 바짓가랑이 잡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 군사력 5위고 네. 북한은 핵이 있어도 병력 공식 병력 128만이어도 35위예요. 방산 생태계를 살려놨는데도 왜냐? 경제력이 세계 180이잖아요. 우리는 세계 1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방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체제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아. 어느 정도냐? 우리가 쓰는 이제 MBT 주력 탱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게 3세대. 지금 3세대에서 3.5세대. 우리가 그 유명한 흑표가 3.5세대예요. 3세대가 이제 K1 탱크거든요. K1 혹은 K1 2원. 네. 우리가 쓰고 있는 MBT 주력 탱크가 한 2,200에서 300대 되거든요. 그중에 1,700에서 1,800대가 바로 현대화된 3세대 이상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M48 뭐 과거 뭐 해안포 정도로 사용하는 예비대로 있는 거 정도인데 제가 1,700, 1,800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쓰는 주력 탱크가 유럽으로 가볼까요? 영국이 쓰는 게 챌린저거든요. 네. 그다음에 독일이 쓰는 게 레오파르트. 그다음에 프랑스가 쓰는 게 르클레르크. 그다음에 이태리가 쓰는 게 아리에떼거든요. 이게 빅4예요. 유럽에. 요 네 나라의 MBT 주력 탱크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돼요. 제가 1,700대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저렇게 난리치죠. 미국 쓰는 그 M1 계열 주력 탱크가 한 2,500대 정도 돼요. 네. 우리가 그 정도예요. 이게 꼭 자랑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맞다니까요. 거기다 지금 말씀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네. 자, 우리 흑표 탱크 이번에 페루에 진출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폴란드가 사갔죠. 터키도 사갔어요. 거기다 K9이라고 그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맞아요. 절반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중동만 해도 이집트 사갔죠. 네. 그다음에 지금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그다음에 베트남도 사갔어요. 네. 인도도 사갔어요.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K9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다음 FA50 네. 폴란드도 사갔죠. 네. 지금 태국 캄보디아 전쟁하죠. 태국 캄보디아 사갔죠. 네. 필리핀도 사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는 게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도 네. 제가 K1, K2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탱크, 주력 탱크, 가성비 최고 맞습니다. 네. K9 세계 절반 시장 차지해요. 그다음에 천무 다형장. 그다음에 이 공군으로 가볼까요? 지금 우리 KT1이라고 하는 기본 훈련구 우리가 만들어요. 이게 TA50 고등훈련기예요. 이걸 경공기로 바꾼 게 FA50이거든요. 그다음에 KF21, F16과 F15 사이에 있는 거. 우리 네. 세계 7번째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사일은요. 지대공 미사일, 천공, 네. 천공 1, 2. 그다음에 신공, 맨패드, 탄도미사일, 현무 2, 3, 4, 현무 5까지 다 만들어요. 미사일 선진국이에요. 받으러 가볼까요? 고속정 참수리부터 윤영함, 그다음에 이제 이 대구급 인천급 이 호위함들, 그다음에 KDX 1, 2, 3, 이지스함까지 잠수함은요 209, 2,200톤, 214, 1,800톤급, 3,000톤급 중잠수함 무거울 중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 3,000급 잠수함이 지금 이제 3,000톤급이 손원 1급이거든요. 네.
배치 1, 3 세척, 배치 2가 장형실함인데 3,600톤급이에요.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유일한 잠수함이에요. 네. 정말로 우리가 여기 극동에 있어서 그렇지 여기는 아무리 잘해도 4위, 5위, 5등이잖아요. 미, 중, 일, 러. 여기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5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프리미어리그 5위 팀 오면 다 휩쓸려. 네. 근데 프리미어가 5위 팀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 뭐냐? 이 대부분이 국산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자주 국방이에요. 지금. 네. 핵추진 잠수함 오늘 주제잖아요. 네. 핵추진 잠수함 만들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이 기술 안 주면 어떡하느냐? 받을 거 없어요. 우리가 미국한테 기술 줘야 돼요 지금. 네. 잠수함 기술은. 그렇죠. 조선 세계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인데 무슨 뭘 줘요 우리한테? 우리가 또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원자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수출한 게 한두 개예요? 그 원자로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극복 못할 기술이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지스함도 이 껍데기 물론 핵심 이지스 레이더나 CEC 합동 교전 이런 거 아직 못 만들어요. 사와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체계는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세계 5위가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핵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핵무기 없으니까 5위라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푸틴이 저렇게 코피 터지고 100에서 150만 정도 지금 손실인데 정확히 몰라요. 근데 150만까지 가요. 핵무기 못 쓰잖아요. 핵무기는 쓰는 순간 자기도 죽거든요. 벌처럼 벌이 벌침을 쏘면 자기도 죽거든요. 왜냐하면 침에 내장까지 다 빠져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은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네. 지금 히로시마 1945년 나가사키 외에는 핵을 쓴 적 없잖아요. 네. 그 핵무기 없다고? 그럼 핵무기 없으면 뭐 그럼 북한이 세계 군사력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다음 북한이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의 국방력 5위는 확실하다. 낮게 쳐준 거다 오히려. 네. 가성비는 훨씬 좋고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미국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예. 우리가 못 만드는 건 공대공 네. 정도 지금 요 정도지 공대지도 거의 다 개발 끝나가고 이거 예. 못 만드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 팩트시트에서 예. 드디어 핵심 잠수함이 이제 맞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잠수함이 이 209 1200톤 9척 네. 그 해군은 333으로 가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한 척은 작전하고 한 척은 교육 및 휴식하고 훈련하고 한 척은 오버홀 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9급이 9척, 그다음에 214급 9척, 그다음에 3000급이 이제 손원 1급 3000톤이 3척, 이번에 장형실함이 배치 2가 이번에 진수했거든요. 두 번째 것도 만들고 있어요. 네. 이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거의 동등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속에서는 엔진을 못 돌려요.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면 엔진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에 있는 공기를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조원들이 질식해 죽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젤 잠수함 그러지만 디젤 전기 잠수함이라고 그래요. 올라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요. 그 축전을 해요. 네. 내려가면 전기 자동차예요. 축전기로 가요. 근데 축전 다 되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수함은 생긴 것도 싸움 못하게 생겼잖아요. 네. 어뢰밖에 없거든요. 미사일밖에. 네. 포도 없잖아요. 예. 올라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네. 비행기한테. 이때가 제일 취약해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려고 별짓을 다 해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올라오면 죽으니까 이 잠수함에다 이렇게 빨대를 대갖고 안 올라오고 빨대만 딱 내밀어요. 이렇게. 여기 숨 쉬면서 엔진을 돌리는 거죠. 안 들키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적외선이 개발이 됐어요. 그 온도잖아요. 멀리서 수십 킬로에서 봐도 바닷물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잠수함이 잡는 거죠. 이것도 어려워. 그다음에 개발된 게 AIP라는 거예요. 공기 부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스털링이라든지 해가지고 잠수함 안에서 엔진을 돌려요. 네네. 산소를 공급해서. 자 그래도 이론적으로 3주 이상 자망을 못해요.
그러니까 3주가 지나면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3주도 뭐가 문제냐? 음. 조용히 갈 때 3주지 빠르게 가면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방전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올라와야 돼요. 이게 디젤 잠수함의 최악의 그 약점이에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핵 분열이잖아요. 네.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얘는 이 연료봉을 한번 집어넣으면 10년 정도, 길면 한 30년까지 이게 타요. 그러니까 이 연료봉을 집어넣는 순간 이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 30년 동안 안 나와도 돼요. 연료만 생각하면. 네. 근데 문제는 사람이 3년 동안 안 나오면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그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좁은 공간에 사람이 있으면 미쳐요. 2달 이상 가면.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2달 정도가 작전 기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40에서 50km로 무제한 가요. 근데 세계 최첨단 일본, 한국과 일본 디젤 잠수함도 시속 40km, 50km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시속 30, 40 내면은 한 서너 시간이면 헥헥거리고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산보할 때 몇 시간 걸어도 숨 안 차죠. 근데 100m 뛰면 바로 쉬죠. 힘들죠. 네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핵잠수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변국 중국하고 러시아는 핵추진 잠수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 우리 놀리고 다녀요. 여기 제리치 잠수함 있거든요. 날 잡아봐라고 쌩 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죠. 네.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죠. 똑같이 쫓아가니까. 그다음 동해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들어가 있으면 2달 정도.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항구에서 출항하는 순간 안 나와요. 2달 동안. 미국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미사일을 실은, 그것도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히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전쟁부에. 그러니까 동해는 또 잠수함의 천국이라는데 왜냐? 물속엔 레이더가 안 들어가니까 잠수함을 잡을 때는 소나로 잡아요. 소리로 이렇게 음파 탐지기로. 근데 동해는 일단 수심이 깊어요. 잠수함이 숨기 좋아요. 그다음 북쪽에서 한류가 내려요. 베링의 한류가. 그다음 남쪽에서는 쿠르시오 난류가 올라와요. 그럼 한류와 난류가 부딪히면 충돌하면 거대한 수계 물덩어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소나가 안 통과해요. 네. 통과를 못해요.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에 뭐 인천 나 간다라고 딱 보여줘요. 네. 부산 진해 같은 데서. 그럼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2달 동안. 그렇죠. 네. 얘는 핵추진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전 세계를 일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 정도예요. 그 워싱턴 앞바다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북극에 갈 수 있는 거고 그 하이난도 앞에서 베이징 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전략적 억지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선제 공격 누구도 못하는 거죠. 여기다 탄도미사일을 싣고 있으면 우리 현무4 같은 경우는 탄도 무게만 4.5톤이거든요. 네. 탄도 무게만. 네. 그거 하나면은 큰 건물 하나가 날아가요. 그거를 10발 정도 최소 10발을 싣거든요. 그러면 2차 보복 능력이 생기는 거죠. 끝도 없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설명하기가. 네. 그러니까 세계 5위 군사력이지만 어딘가 2% 부족했던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재명 정권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김영삼 정권 때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과일 따는 놈이 최고인 거 아니에요. 그 과수원 1년 내내 해도 누구예요? 마지막에 과일 딱 따는 네. 스타트업 파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그걸 해낸 거죠. 상황이 돼서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200점 줘도 그 점수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말씀 정말 또 주셨던 것처럼 이미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전쟁은 계속 일성화돼서 끊이지 않는 국면일 텐데 더군다나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떨고 있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셔서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방위 산업 관점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해 출신이거든요. 동해. 군대를요. 아 해군이었어요? 아니면 해군? 해군 동해에서 예. PCC 예. 안동함을 탔었던 예. 사람이고 그리고 이 대잠전 그러니까 이 배가 대잠전 상황이 있고 여러 전쟁 상황이 있는데 훈련 때 대잠전이다. 그러니까 잠수함을 상대하는 훈련이다. 그러면 제가 폭뢰수 역할을 했었어요. 안동함이면은 네. PCC죠. 네네. 950톤 정도 되는 거. 네네. 771이고 그러니까 천안함하고 같은 기종의 배인 맞아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나관께서 지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신호를 주면 이 가스통만한 그 폭뢰를 제가 이렇게 가스통만한 걸 들고 한미에서 떨어뜨려요. 얼마나 재래식으로. 근데 이걸로는 절대 잠수함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저는 이제 병이었으니까 했었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데 저도 이제 잠수함을 이제 정박되어 있는 잠수함을 종종 보고 할 때마다 잠수함이 이제는 우리는 주로 소형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을 때 그때의 국방력과 또 그것을 통한 또 국방력뿐만 아닌 방위 산업의 기회 이런 것들도 더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도 이 카이에 방문했을 때 카이 사천에 보시면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차 타고 이동할 만큼 굉장히 공장 하나하나가 광활한데 그죠. 근데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FA50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혹시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20만 개. 예,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2만 가지거든요. 예. 자동차가. 예.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은 한 17,000개. 예. 근데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0만 개인데 20만 개의 부품을 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그만큼 이게 선주문 후 공정 체제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의 생태계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렇죠. 이미 만들고 있던 걸 주문하면 그거부터 주는 그러니까 조달 능력이 훨씬 뛰어난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전쟁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뭐 전쟁이 부디 끝나야 되고 전쟁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하에서 또 우리가 산업적으로 좀 기대되는 산업적으로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영역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갑네요. 안동함 탔다니까. 네, 그게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울산급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PCC 위급입니다. 네네, 이제 그 우리가 참 눈물겨운데 네, 70년대에 네, 뭐 백구 기러기 참수리부터 시작해요. 네, 고속정 150톤 거. 맞습니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 오금저리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울산급이에요. 1,500톤급. 네, 이 울산급이 사실은 눈물겨운 한국 조선업과 한국 방위력 그 향상의 눈물겨운 역사예요. 네, 울산급을 1,500톤급 9척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울산급도 근데 울산급이 뭐냐면은 한국 전장에 맞는 거였어요. 대공방어 능력이 없어요. 네. 그냥 과무장 70mm 한포 두문 40mm 부포해서 정말로 무장을 때려 박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이 주로 고속정 소형함 전력이니까 단기적으로 화력을 투사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울산급도 비싸니까 로우급으로 만든 게 바로 PCC 포항급이에요. 처음에 동해급 4척, 그다음에 포항급 24척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거의 다 퇴역했죠. 천안함은 우리가 뭐 안타깝지만 네,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그게 PCC거든요. 네. 근데 이 울산급이 왜 중요하느냐? 이 울산급의 건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90년대 광개토대항함 KDX가 맞아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운 광개토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맞습니다. 3,000톤급 좀 넘는 세상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4,000톤급 때 이순신. 그다음에 KDX3 이제 그 세종대왕함을 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대만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돼요. 네. 원래 이 울산급을 사가려고 그랬었어요. 울산급을 80년대니까 80년대 중국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은 연안 해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울산급만 가져가도 중국 해군을 때려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울산급 16척인데 6척은 우리가 팔고 10척은 니들이 만들게 조선 기술을 전수해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대만이 이걸 거부해요. 왜? 창피하다 이거죠. 한국처럼 못 사는 애들한테. 그때 대만이 더 낫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대공 능력이 없잖아. 대담 능력.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갑자기 몇 달 만에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이라는 3,000톤급 프리기스로 바꿔요. 몇 달 만에. 그때 라파에트급은 스텔스 설계 최첨단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대만의 비극이 시작이 돼요. 이게 처음에 계산할 땐 70억 프랑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93년 도입할 때는 160억 프랑으로 2배 반 이상 올라요. 2배 좀 넘죠. 훨씬 넘죠. 또 더 큰 비극이 생겨요. 이제 네. 뭐냐. 처음에 왜 라파에트를 샀냐면 메코 200 같은 독일의 더 훌륭한 배가 있었는데 네. 대만이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말 90년 초가 되니까 중국 PRC가 이제 간이 부었어요. 이제 커졌어요. 야, 니네 팔지 마. 대만한테 팔면 안 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판다고 약속했어요. 일단 사고 났더니 이제 중국이 들어오니까 프랑스가 프랑스제 무기 장착을 모두 거부해요. 그러니까 배가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여기다가 자국산 무기, 미국산 무기를 막 끼워 넣어요. 그냥 낑낑대고. 그러니까 라파에트가 자랑했던 스텔스 성능이 다 깨져요. 그다음에 무기 성능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개판 5분 전이 돼요. 대공방어 미사일도 원래는 프랑스의 크로타리를 실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C-체퍼럴이라는 거 쓰는데 이 사거리가 2-3km밖에 안 돼요. 엉망인 배가 탄생하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다가 조선 능력은 기술을 안 줬잖아요. 라파에트는. 네. 능력도 안 커요.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값이 올랐느냐. 무려 35억 프랑이 뇌물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프랑스와 대만에서 14명이 변사체로 발견돼요. 이 비리를 폭로했던 인칭펑 대령이라는 사람은 하려고 했는데 피살체로 발견돼요. 폭로 직전에. 이게 국민당 정부였거든요. 근데 민진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천수변 총리로.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그 인칭펑 대령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왕안잉 대위라는 부관한테 그 부정부패 관련 녹음 테이프를 전달해 주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수변 정권이 조사해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왕안잉 대위가 나서요.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리콘차이 소장이라고 하는 그 인칭펑 대교의 상관한테 테이프를 전달해요. 이 사람이 이제 특검, 우리 지금 특검이죠. 특검한테 그 전달해요. 이제 됐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테이프에 있는 내용이 싹 지워졌어요. 소설이에요. 이 다음이 더 소설이에요. 이 왕안잉 대위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또 죽어요. 그리고 왕안잉 대위의 집은 의문의 사고로 다 불타버려요. 이 리콘차이 소장은 군대에서 쫓겨나요.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모두 무대로 풀려나요. 지금까지 이 사건은 영구 미제예요. 일부 피라미드만 잡혀가고. 소설 같죠? 네. 실화예요. 어. 그런데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대만이 이번에 우리는 장영실함 3,600도급 잠수함 만들 인도네시아 수출까지 했어요. 네. 2023년에 하이쿤이라고 하는 대만 자체 잠수함이 진수하거든요. 23년에. 네. 근데 지금도 올해도 인도가 안 됐어요. 왜? 파이프 터지고 새고 운전 중에 엔진 고장 나고. 네. 이게 대만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산급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라왔는데 네. 대만이 그때 울산급을 가져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밀덕들은 대만의 울산급의 저주라고 그래요. 아.
그런 한국 방산의 뒷얘기였습니다. 네, 한국 방산의 뒷얘기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어떤 대만을 둘러싼 어떤 역사네요. 헐리우드 영화 같죠? 그러니까요. 저 그러면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 같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대만을 코멘트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대만 이야기를 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만을 놓고 상당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과 다소 이제 휴전의 제스처를 좀 취하는 모습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중1이라고 해야 되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망하시는지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을 포함해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 군사지정학적으로 이 결을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1편에서 무극화, 네, 무극화전은 다극화거든요. 네네,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은 올라오고 네, 러시아는 쓰러지고 이게 다극화거든요. 네, 요 큰 그림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외교 안보적 전략 공간은 유럽이에요. 어틀랜틱 디플로마시. 대서양 외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유럽에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주적은 소련이었거든요. 그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 유럽에 미군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중동이 왜 중요해요? 중동이 왜 중요해요? 저 사막 전 가고 싶지 않아요. 석유 없으면 중동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네, 석유 때문이죠. 네, 근데 자, 고유가 시대가 오면서 시에일 가스가 설치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이 시에일 오일, 시에일 가스 때문에 석유를 자급자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럼 중동이 안 중요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철수하잖아요. 뭐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네네, 병력이 남죠. 그럼 이걸 재균형,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요. 다시 배치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바마 정부가 2009년 출범하죠. 2000. 그때 2009년 10년 요즘에 출발하거든요. 그때 피봇 투 에이시아 정책을 펼쳐요. 아시아 중시 정책. 네, 피봇. 아시아 중시 정책. 아시아가 왜 중요해요?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중국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이때가 2012년이 중국이 미국의 GDP를 50%를 넘을 때예요. 네, 무섭게 치고 올라올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느낀 거죠. 아, 요놈들이 이거 지지 밟지 않으면 이제 올라오겠구나. 네네, 일본도 미국 GDP의 95년에 71%까지 갑니다. 네, 근데 지금 14%예요, 지난해. 지지 밟았거든요. 플라자비 엔고 반도체 때려잡았죠. 그래서 삼성 SK가 지금 삼성이 반도체를 살아남은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도요다 때려잡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한테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자, 유럽에서 빼, 중동에서 빼, 어디로 리밸런싱, 아시아 재균형해. 근데 우리 경남께 더 잘 아시겠지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네, 이게 대공황 다음이잖아요. 네, 지들이 코피 터진 거죠, 이제 미국이. 잡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온 게 누구예요? 트럼프란 말이에요. 트럼프 일기. 그랬더니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는 황당한 개념을 갖고 나와요. 아, 인도양하고 태평양 어떻게 같이 붙어요? 이게 인도양, 태평양인데 왜 인도 태평양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처음 나오거든요.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왜 인도를 끌어들이느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잖아요. 네, 서쪽은 네가 막어. 호주, 호주가 또 중국하고 왼수. 남쪽은 네가 막어. 일본은 어차피 왼수고 동쪽에서 하나 둘 셋이죠. 네, 지윤이 내가 할게 미국. 이게 쿼드예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온 거예요. 자, 오바마 때 이미 중국을 받고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더 잡은 거죠. 근데 바이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술 더 떠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국은 아니야. 세계 민주주의국가 다 모여.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스크럼을 짜는 거죠. 트럼프 2기 때 왔죠. 이번에 12월 5일 날 공개가 됐어요.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의 근간이거든요. 네. 이 전략의 핵심은 한 놈만 팬다예요. 중국만 잡는다. 뭐 일각에서 뭐 균형이다 뭐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소련이었던 미국의 주적이 중국으로 바뀐 거고 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바로 원인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잡는 거죠. 근데 중국을 잡는데 미국의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이 있어요.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은 중국과 전형적인 충돌 관계예요. 임진왜란도 정면 가도 명나라 잡겠다고 명분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중일 전쟁 12월 13일에 참 그러고 보니까 난징 학살이래요. 중국과 일본은 숙명적인 충돌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은 일본의 안보 위협이 돼요. 심각한.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완패어죠. 한 짝이죠. 그러니까 전략이 똑같아요. 그럼요. 원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가 만든 거였어요. 아베가 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내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트럼프가 나 형 줄래? 그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가 뭐냐?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일본.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치고 받는 거죠 지금. 네. 이때 중국을.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태평양으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중국의 부상을 막는 거거든요. 네. 중국은 뭐냐? 인도태평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고 네. 중국 차이나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이다가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요걸 71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모르는 그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원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죠. 이 중국은 장제스, 대만이었어요. 언제까지? 71년까지. 그러니까 얄타회담, 카이로담 보면 장제스가 앉아 있잖아요. 처칠, 장제스, 예, 루즈벨트, 예. 스탈린 앉아 있잖아요. 예.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 4대 강국이 미국, 영국, 소련, 그다음에 중국이었다고요. 네. 언제까지? 71년까지. 아. 그런데 49년 중국이 건국되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네. 현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을 바꿔요. 왜? 중국과 소련이 앙숙이었거든요. 중소 분쟁. 네.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1년 10월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시청자들이 잘 모르세요. 유엔 총회에서 모든 나라들이 투표했어요. 놀랍게도 대만을 쫓아내는 걸 안보리에서. 대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힌다? 중국을 앉힌다. 이게 71년 유엔 총회 결의예요. 네. 그 세계가 대만을 버린 거예요. 냉정하잖아요. 국제 정세는 중국이 훨씬 커졌으니까. 71년 10월에 유엔 총회 결의가 있었는데 그 석 달 전에 헨리 키신저라고 유명한 미국 네. 공장을 알죠? 네. 이 사람이 베이징을 가요. 헨리 키신저 간 다음에 석 달 뒤에 유엔 총회 결의가 나와요. 이게 다 미국이 짰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72년에 닉슨이 베이징을 갑니다. 그래서 샹하이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거기 뭐냐? 중국 유일한 합법 정부고 이미 유엔에 가입했으니까요. 대만은 쫓겨났고 네. 그다음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요거를 미국이 accept, recognize 이렇게 말 안 했고 acknowledge 이해한다. 애매하게 넘어가요. 예. 이때 일본도 중일 공동 성명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한문으로 10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냉정한 국제 정세예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클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79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수교를 79년에 하거든요. 그때
중국의 하나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한쪽으로는 대만 관계법을 또 만들어요. 미국에서. 대만의 방위력, 자기 방어는 도와준다. 안 먹히게. 하나의 중국이지만 네. 그다음에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는 한다. 이게 대만 관계법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오다가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태평양이 뚫리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거기다 TSMC. 그렇죠.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대만을 지나요. 네. 그다음에 전략적 거점.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있지만 대만은 절대로 중국에 먹히게 두지 않는다. 이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 NSS도 뭐라고 나왔느냐? 대만은 반드시 지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그걸 읽고 지금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태평양으로 나가는 전략, 이걸 신형 대국 관계 전략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대국, 나도 따거야, 너하고 똑같이. 다카이치야 미국하고 일본은 이놈들 못 나오게 막는다. 이거 충돌하는 거거든요. 요 그림이 지금 충돌하는 거고 다카이치는 그 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입장이 좀 애매해요. 자, 미국의 전략은 같은데 중국 잡는 건데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네. 왜? 내년 중간 선거 때문에 네. 관세 정책 후유증 어마어마해요. 지금 30%까지 떨어졌어요. 지지율. 앱스타인 파일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지율은 일파만파. 공화당도 등 돌리고 있어요. 네. 이 와중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서 관세로 싸웠는데 트럼프가 졌잖아요. 콩 안 사가니까 미국 농민 뒤집어져. 히토류 안 팔면 큰일 나. 그러니까 봉합했단 말이에요. 휴전하기로. 예. 그러면서 베이징 나 내년 4월에 갈게. 시진핑도 우리 국빈 방문에 이렇게 봉합하고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는 시진핑이랑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전략은 잡는 거예요. 여기서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저렇게 시진핑하고 싸워도 트럼프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대전략은 또 중국 잡는 거예요. 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말씀 속에 베이스라인으로 깔려 있는 것이 트럼프는 어쨌든 중간 선거 때까지는 중국과 뭔가 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선거 전략상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중국과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다카이치 셈법이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국익에는 부합하죠. 네. 근데 트럼프 개인적인 정치 이해관계로는 제 속도 없이 왜 저래 지금 아.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대전략에는 부합하는 거죠.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키나와에 지금 에어쇼에 미국이 공군기를 처음으로 파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은 맞는데 네. 아시잖아요. 트럼프는 마가가 아니라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면은 언제든 등 돌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은 변함이 없지만 트럼프의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는 시진핑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어하지 않고 네. 다카이치가 저렇게 막 치고받는 게 자기한테까지 영향이 올까봐 조금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복잡한 산식이 이렇게 막 깔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중일 간의 어떤 분쟁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쟁의 양상이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양상인데 그리고 전쟁이 빈번해지는 양상인데 그 빈번해지는데 또 기경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드론화, 무인화, AI화, 위성통신화 되다 보니까 인명 피해 없이 전쟁이 혹은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는 양상 속에서 그러면 대만 전쟁이라는 것이 중간 선거 전 혹은 중간 선거가 지나면 정말 대만을 놓고 군사적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경림남 선생님 여기서 또 이제 라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조미미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이거 알면은 연식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알아도 모른 척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알아도 모른 척해요. 예, 모릅니다, 잘. 예. 60 이상, 70 이상 되시는 분들 아는 유명한 원로 네. 가수분이세요. 네네, 그 당연히 모릅니다. 이분이 노래가 뭐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노래는 압니다. 네, 예.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이렇게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예. 현대 전쟁사에서 네. 바다가 육지라면이 정확하게 네. 갑자기 아재 개그 하나 생각나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큰 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자, 이 몽고가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네. 근데 대한해협을 못 건너가잖아요. 네. 일본을 점령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미까지의 신풍 때문이다 일본은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예. 바다를 전쟁에서 극복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네. 두 번째 히틀러가 유럽을 파죽지세로 쓸었잖아요. 근데 그 도버 해협을 못 건너요. 도버 해협이 영불 해협이 짧은 데가 35km예요. 근데 그걸 못 건너요. 네. 그게 히틀러의 몰락의 시작이에요. 네. 그걸 못 건너니까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바르바로스 적전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소련을 침공하거든요. 네. 이게 몰락의 시작이거든요. 자, 천하의 히틀러도 35km를 극복을 못했는데 네.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중국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130km예요. 도보해협의 네. 3배가 넘어요. 그다음 평균 거리는 180km예요. 네. 첫 번째, 이 해상 작전, 상륙 작전을 성공하려면 완벽한 제공권과 완벽한 제해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상륙권의 무덤이 돼요. 지금 대만이 썩어도 준치라고. 대만은 또 상륙이 아주 까다로운 나라예요. 네. 이쪽 대만의 서쪽 해안은 중국 쪽 보는 쪽 후젠성 쪽은 갯벌이에요. 네. 수심이 낮아요. 조수간만의 차가 큰 데가 상륙하기가 최악이에요. 네. 첫 번째. 그럼 대만의 동쪽은 어떠냐? 거의 절벽이에요. 아. 양쪽이 다 상륙 체제는 최악이에요. 예. 그럼 대만이 그 분단지수 동안 중국의 상륙을 걱정 안 했겠어요? 상륙 저지 전력만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네. 자, 130km로 배가 올리면 배가 무슨 초음속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빨라야 20노트, 30노트인데 몇 시간 걸릴 텐데 그 레만이 출발할 때부터 레이더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규모 함대를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만 혼자 싸워도. 네. 두 번째,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네. 대만 스스로도 버틸 수 있고. 네. 근데 대만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중국이? 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한쪽 팔다리는 잘라질 거예요. 아. 중국이. 거기다 대만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산샤댐이라고 아시죠? 세계 네네. 최대의 댐. 예.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어요. 예. 그럼 대만 죽기 전에 그거 안 터뜨리겠어요? 그걸 터뜨리면 중국은 혼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중국이 대만을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점령은 할 수는 있다. 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면 거의 팔다리 다 잘라질 가능성이 있고 네. 대만 혼자 못해도 팔 하나 정도는 잘라져야 될 거예요. 그럼 14억 인구가 2, 3천만밖에 안 되는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해야 될까요? 안 쉽지 하겠죠. 않죠. 예, 일단은 그거는 네. 상식적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계산법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만을 침공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핵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내가 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써요. 그럼 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시진핑한테 올까요? 아. 그 가능성이 희박하죠. 뭔가를 추가적으로 얻기 위해서 팔다리를 양보할 수는 없는 없죠. 거죠. 예.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자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만을 직접 공격하는 건 바보짓이죠. 네. 가성비가 안 나오죠. 네. 그런데 금문도라고 아세요? 금문고량주조파고. 아, 예, 예. 그거는 바로 코앞이에요. 아. 저기 중국이 보여요, 바로. 그런 섬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중국이 장악할 수 있죠. 음. 그럼 대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거죠. 아주 네. 피곤하게. 완전 포위는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회색 전략, 회색 지대 전략, 인지전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전면전을 한다. 거기다 일본도 껴들 거. 일본 다카이치가 그랬잖아요. 대만 유사시 개입한다고. 일본 해군력 장난 아니거든요. 네. 미국 태평양 함대 개입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버거워서 어떻게 싸워요. 음. 거기다 대만 잠수함이 있거든요. 뭐 하이쿤 뭐 물새고 그렇지만 네. 대만 잠수함 매복도 할 수 있거든요. 일본 잠수함, 미국 잠수함 매복할 수 있거든요. 네. 잠수함은 어뢰를 쓰면 누가 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함정을 다 격식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을 전면 침공한 준비는 시진핑이 하고 네. 포위하고 대만 안에 여론이 분열되고 음. 친중 정권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진몬도나 네. 이런 중국 인근의 섬을 장악해서 대만을 불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대만을 장악하는 건 시진핑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정책 생명을 걸어요. 거기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취하기 위해서 이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잃는 것을 감안하고 대만을 침공하긴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근데 여건이 되면 네. 하겠죠. 극단적인 여건이 되면. 그렇죠. 그러나 그 여건이 오기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거의 종식을 앞두고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러우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되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군사지경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 보면 뭐 당장 난리 날 것 같잖아요. 네,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거든요. 이게 러시아의 대공세예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남부 기존에 점령했던 크림반도 동부의 돈바스라고 하는 친러 반군들이 장악했던 지역 네, 그다음에 북쪽의 벨라루스 쪽에서 서쪽 유럽 쪽만 빼놓고 삼면에서 러시아가 전면으로 침공합니다. 네, 이게 러시아의 대공세입니다. 여기 한 달 동안은 성공해요. 그래서 러시아 남부, 동부, 북부를 잇는 긴 벨트를 형성합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전쟁은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단기전으로.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두 달쯤 지나면 4월쯤 되면 러시아가 전선을 축소합니다. 북부 전선을 축소해요. 남부와 동부만으로. 그리고 이게 더 줄어서 지금 현재 있는 전선으로 고착되는 게 언제냐? 2023년 6월이에요. 전쟁 1년 4개월 지난 뒤 그 뒤 전선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 6월 이후니까 거의 2년 반 가까이 예, 뺏고 뺏기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러시아가 일부분 더 진전을 했지만 속도는 매우 미미하다. 네, 올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쯤 돼요. 네, 네, 한 10만 제곱킬로 되거든요. 그게 5분의 1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면적이 거의 3배예요. 네, 올해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을 인해 전술로 얻은 면적이 서울시 한 배 반이에요. 900제곱킬로쯤 돼요. 900제곱킬로를 얻었지만 커 보이죠? 이걸 위해서 수십만 명의 그 인명을 희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의 한국 전쟁의 고지전이다. 물론 평야지만 저쪽은 뺏고 뺏기고 거의 시가전. 대공세는 초기 러시아가 한번 했고 2023년 6월 이후 전선에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2023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래요. 그때 서방에서 지원받은 탱크, 레오파드 M1 각종 물자를 대량으로 쏟아부어서 이제 반격이죠. 네, 그때 우크라이나가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제가 보기엔 실수예요.
이 러시아가 장악한 긴 띠가 있거든요. 이렇게 코리도어라고 그래요. 서브 네. 코리도어 이렇게 동남부로 있는. 여기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처럼 이렇게. 그래도 그 당시에 잘루즈니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송곳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 바나나 가운데를 끊어버리자. 끊어서 양쪽으로 고립시킨 다음에 각계격파하자. 요 전략이었고 젤렌스키는 아니다. 주요 도시를 한꺼번에 수복을 하자. 왜냐? 젤렌스키는 대통령이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네. 왜? 많은 지역을 회복했다고 그래야 국민적인 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젤렌스키는 군사 전략가잖아요. 그러면 소모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군데를 뚫고 들어가자 했거든요. 대통령이 이기죠. 결국 잘루지니 말을 거부하고 젤렌스키대로 했고 결국 실패했어요. 대공세가. 이게 두 개가 대공세예요. 그리고 전선은 교착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우세하죠. 왜? 병력과 장비가. 그런데 지금 2023년 6월 이후로 러시아가 전진한 면적은 솔직히 미미하다. 크지 않다. 그리고 전략적 거점은 거의 못 뚫고 있다. 그리고 양쪽 다 지금 뭐 어디 함락된다, 급박하다, 긴박하다 그러죠. 그건 전술적 승리예요.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승리는 양쪽 다 못해요. 네. 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양쪽 다 무제한적인 소모전에 직면해 있고, 근데 소모전은 누가 유리해요?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이 넘어. 우크라이나는 한 4천만 좀 넘는데 지금 한 3,600만 좀 되는 것 같아요. 도망가고 죽고 해서. 그렇죠. 또 그다음에 점령지에 갇혀 있고. 러시아가 우세하죠. 근데 러시아는 공격이잖아요. 공수 비율이 3대 1은 돼야 돼요. 희생자 비율이. 공격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시 한배반 면적 얻는데 러시아가 손실한 병력이 30만이에요. 전사하고 부상을 합쳐서.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아시죠? 네. 이스라엘.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러시아가 이긴다.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한다. 근데 얼마나 걸리냐? 100년 이상 걸린다. 아. 소모는 수천만 명 이상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쳤는데 러시아가 우세한데 지금 계속 우세하다고 떠벌리는 건 허풍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고 러시아는 끊이면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전쟁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종전과 휴전은 달라요. 네. 종전은 결혼을 치면 이혼이에요. 예.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양육권, 재산, 뭐 손해배상, 뭐 심적 이게 다 있죠. 네. 재판 몇 년 하죠? 어려워요. 그럼 휴전은 뭐냐? 그냥 각방 쓰는 거예요. 각방을 오늘 밤에 쓸 수 있잖아요. 왜 종전이 어렵냐? 바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5분의 1 때문이에요. 푸틴은 그걸 절대로 안 돌려줄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걸 지금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젤렌스키 보고. 그럼 전쟁 끝난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단순한 거예요. 부동산업자인 거예요. 자기 땅 팔 때랑 전쟁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 변경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의 전 우크라이나를 투표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땅을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근데 맨날 젤렌스키 불러다가 주라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젤렌스키가 땅을 넘겨주는 순간 위헌이고 탄핵이에요. 넘겨줄 수 있어요? 땅 못 넘겨주죠. 네. 땅 넘겨줘야 종전되는데. 그럼 푸틴은 땅을 포기할 수 있느냐? 푸틴도 포기 못해요. 왜? 네. 점령한 땅을 서둘러서 러시아 영토로 귀속을 시켰거든요. 네.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예. 그 러시아 헌법상 점령한 땅은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러시아 헌법에는 땅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어떤 조항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도 못 넘겨줘요. 네. 근데 종전이 되겠어요? 음. 안 되죠. 음. 가능한 건 뭐예요? 휴전. 휴전. 네. 그러니까 푸틴은 종전, 트럼프는 종전 뭣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고 네. 못 알아들으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은. 좀 심한 얘기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를 못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젤렌스키 뭐라고 말하느냐? 휴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토하고 우크라이나는 휴전. 푸틴하고 트럼프는 한통속이니까 지금 마음이 같아요. 빨리 끝내고 좋아하니까. 트럼프 지금 끝내면 그 땅 갖는 거니까. 네. 아주 푸틴은.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건 뭐다? 휴전밖에 가능하지 않다. 네. 그럼 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휴전한다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 전쟁 끝나고 53년 이후로 남북이 계속 군사적 긴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간에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겠죠. 네. 양쪽이 계속 군비를 증강하겠죠. 그렇죠. 계속 피로감으로. 네. 두 번째, 러시아는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길을 잃었죠. 유럽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죠. 독일이 노르드 스트림을 왜 만들었어요? 냉전시대 끝나고 나니까 저 북극곰이 북극곰 보면 이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개 잡아먹을 때 무서운데 저거 귀여운데 착해졌나? 야 가스관 이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푸틴의 큰 실수는 뭐냐? 유럽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유럽은 믿지 않아요. 뭐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이런 몇 개 친러 슬라브 국가들은 몰라도 유럽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상실했어요. 그 핀란드, 스웨덴이 중립국가가 나토에 가입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략적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얻었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정체성 완벽한 발러 정서를 만들었고 지금 휴전은 동의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거의 70%가 완벽한 안전 보장이 없이 휴전은 안 된다. 계속 싸우겠다.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적으로 만들었어. 유럽의 신뢰를 상실했어. 유럽으로 가는 길을 잃었어. 그다음에 5분의 1 땅을 안 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부분의 제재는 계속 될 거예요. 국제사회 고립이잖아요. 이게 푸틴의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 특히 러시아는 슬라브 문명권의 중심이었거든요. 슬라브가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폴란드 슬라브, 체코, 네. 슬로바키아 그러죠. 슬라브. 네. 유고슬라비아 그러죠. 네. 슬라브족. 유고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에서 힘 제일 센 사람들. 그렇죠. 예, 예. 슬라브가 많아요. 예. 유럽 인구 거의 3분의 1 슬라브예요. 네. 이 슬라브 문명권의 지도력을 상실했잖아요. 음. 같은 슬라브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정교회에서 쪼개졌어요. 네. 우크라이나 정교회랑. 왜냐 지금 슬라브 정교회가 푸틴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라브권의 도덕적 세계문제도 상실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많죠. 제일 큰 게 뭐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잃은 기갑 전력, 장갑차, 탱크가 한 10,000에서 한 15,000대로 추정이 돼요. 근데 러시아 1년 탱크 생산돼서 최대 풀레바디 200대밖에 안 돼요. 회복이 되겠어요? 푸틴 살아생전에 군사력 회복 못해요. 거기다가 전후 복구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세계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누가 도와줘요? 불법 침략했는데. 러시아는 산업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스, 식량 이 정도만 있거든요. 에너지, 군사기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우리 도시락면, 초코파이가 국민 음식인 거예요. 제가 공부해서 알잖아요. 경공업도 없어요. 제조업도 없어요. 아마 경익남 선생님 경제 전문가지만 러시아 기업 아는 거 뭐야 그러면 거의 없을 거요. 뭐 자원 에너지 기업 빼고는 가스프롬은 아시잖아요. 예, 네, 특별한 나머지는 건 없잖아요. 없죠. 예. 중국은 우리가 다 애들도 알 거요. 그게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예요. 네네. 그럼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재건을 해요 스스로? 음. 유럽은 눈치 볼 거고 트럼프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돈임 다 가니까. 그렇게. 그러나 미국도 모든 제재를 풀지를 못해요. 의회가 제재한 게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얻은 게 뭐예요? 결국 러시아는 전술적으로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패배했다. 푸틴이 단기적으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제 학교 선배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파는 위험한 도박을 했다. 아. 도박을 했다. 저 상처는 가시기 어려울 거다. 회복하는데. 말씀 감사하고요. 주신 의견처럼 러브 전쟁의 휴전은 곧 온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온다. 근데 푸틴은 결과적으로 유럽을 완전히 가는 길 자체를 잃게 된다. 제재도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떠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전보다는 휴전을 더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위산업 관점에서 휴전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뭐
러시아 진영 그리고 미국 유럽 진영이 각각 방위비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방위 산업이라는 기회라고 미국이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휴전을 지속하고 나름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편익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의견을 좀 갖게 됐고요. 또 말씀 속에서 좀 생각난 것이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원, 이 자원 중에는 뭐 철, 비철 금속 자원도 있지만 뭐 목재라든가 이런 1차 산업의 자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아직도 많이 사오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목재 같은 경우도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때문에 직접 뭐 직항 항공도 없고 그리고 수입하는 절차도 우회해서 와야 되죠. 직접 수입할 수가 없죠. 배도.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물류비가 가중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이 지속되더라도 나름의 경제 제재가 단기간 안에 풀리지 않을 거라고 또 가정해 본다면 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뭐 재건 사업만은 뭐 나름의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국가니까 러시아 재건 사업에 뛰어들 만한 그런 기회는 많이 오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러우 전쟁의 향방이 굉장히 궁금했었던 터인데 박사님의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마지막 얘기 있으실까요? 때문에 뭐냐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녹화하는 날은 12월 17일인데 네. 17일 보도에 이런 말을 해요. 일본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 이성적으로 행동해줬다. 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안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낄 자리는 많지 않아요. 네. 유럽은 살상무기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자, 푸틴이 2022년 6월 19일 날 평양, 2024년 6월 19일 날 평양을 가거든요. 6월 6일자 우리 시간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통신사와 기자회견하는데 찾으시면 나옵니다. 네. 한러 관계 회복 가능하다. 살상무기 지원 안 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 러시아는 전후 복구를 할 때 서쪽으로는 손을 못 잡아요. 그렇겠죠. 동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요. 신동방 정책. 네. 푸틴은 반서방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동쪽으로 오면 손을 잡을 때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거든요. 일본은 또 북방 4개 도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한테 전후는 찬스가 된다. 네. 북한과의 관계를 러시아는 버리지 않아요. 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니까 네. 북한과 군사협.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러시아판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의 전략을 펼 거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러시아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전쟁 끝나면 우린 니네가 필요하다. 왜냐? 러시아가 전후복구의 필요성은 우크라이나보다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더 많아요. 왜?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했는데 거길 전쟁으로 장악했으니 다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크라이나 영토를 헌법으로 편입을 시켰으니 여기에 재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한국의 설계, 토목, 자본, 네.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푸틴의 신동방 정책과 전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북방 정책에 만나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 군사 정권 좋아하지 않아요. 군부 독재. 전 지금도 뭐 독재하고는 나름 개인적인 투쟁을 하고 있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독재는 이제 북한 독재 정권이죠. 한국의 탈냉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외교 전략하면 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한서 수교했고 한중 수교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우가 중앙아시아, 유럽, 동유럽을 진출했거든요. 네. 그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방은 새로운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북극 북극 항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세계 유일의 유럽으로 가는 육상, 시베리아 극동의 거대한 지하자원, 그 다음에 러시아 전후 러시아 경제발전 복구에 모두 한국의 도움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해서 칠레에서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가 가면 이 경제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 북방은 전 새로운 공간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조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공업, 중공업, 기계공업, 조선, 해운, 반도체, 전기전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에 주목할 때다 지금부터.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그 중립국적 지위를 유지한다면 뭐 러시아로부터의 재건 사업 기회, 또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또 재건 사업의 기회, 또 휴전 상황과 세계 주요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가정하에서는 또 방위 산업에서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국적 지위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박사님 말씀 속에서 이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떠올랐고요. 또 저는 이제 생각해 본 것이 만약에 이 전쟁이 나름의 휴전처럼 양상이 전개된다면 그동안 러시아에게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줬던 뭐 원유를 대신 러시아산을 사주면서 나름의 전비를 지원해줬던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뭐 터키, 뭐 그리고 뭐 북한도 또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 재건 산업, 푸틴의 러시아 재건 산업에서의 기회를 이들이 다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또 브릭스 국가들이라든가. 근데 우리나라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화된 그런 산업적 영역에서는 우리에게도 나름의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또 미래 사회를 그림 그릴 때 한국의 지원이나 도움이 또 상당 부분 필요할 수 있겠다. 뭐 우리가 세계 반도체, HBM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밖에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건설 거의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는 영역인데 그런 기회들도 또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소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마라톤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진행했는데 박사님 정말 주옥과 같은 분석과 의견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독자분들께도 많은 지정학적 판단, 군사 지정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오늘 처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말씀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채널에서 네. 예, 외교안보 지정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확실성의 시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됐고 우리는 그동안 잘해왔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 부정해요. 그러나 보면 각 정권 모두 잘해왔고 이제 국민의힘이죠. 잘해왔고 이제 이런 제가 굳이 길게 이 불확실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대 진단이 있어야 그럼요. 대안이 나오거든요. 네. 따라서 아마 경인남 주로 시독자 분들이 아마 경제적 관점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안보적 상황, 네. 지정학 상황 그걸 항상 주시하셔라. 네. 그게 바로 사실은 투자의 가장 베이스가 된다. 네. 단기적인 것만 보시고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마지막 그 조언까지도 독자분들께 성심껏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한국에게 재건 사업의 기회가 온다. 러우 전쟁 곧 휴전 온다. 뭐 이런 마무리 좀 긍정적인 기대에 찬 뷰를 갖고 온다 또 온다지만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네. 까지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